서울 한복판, 땅값이 가장 비싼 이곳에 이상한 마을이 있습니다. 2층을 올리면 10억은 더 받을 텐데, 모두가 낮은 집에 살고 주차장을 만들면 편할 텐데, 좁은 돌길을 고집하며 요양원이 훨씬 안전할 텐데, 90대 노인들이 혼자 삽니다. 미쳤다고요? 한 외국인 교수는 이곳에서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쿠스 린드그렌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 도시 설계와 건축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지난 15년간 유럽과 북미 대륙의 오래된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해왔어요. 제 연구 주제는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인간이 늙어서도 존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공간은 어떤 철학으로부터 탄생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2024년 12월 저는 서울 북촌한 옥마을이라는 이름의 동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경사진 아스팔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는데 처음 몇 분간은 여는 서울의 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카페와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으며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퉁이를 돌아서자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스팔트가 끝나고 돌길이 시작되는 그 경계를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북촌의 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고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양옆으로 회색빛 돌담이 이어졌는데 그 돌담은 사람 가슴 높이 정도였고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으며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온 흔적들이 표면에 새겨져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는 검은 기와 지붕들이 물결처럼 겹쳐져 보였고 그 지붕선들은 하나같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과 만나고 있었죠. 관광지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골목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고 마치 도서관이나 성당 안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프로방스의 돌길을 걸을 때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언덕 마을을 오를 때도 비슷한 고요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북촌의 침묵은 그것들과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유럽의 고요함이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무게감에서 왔다면 이곳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가방끈을 다시 매며 카메라를 꺼내는 손길조차 천천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한옥들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 그 낮음은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층이 없었어요. 모든 건물이 지면에 가깝게 엎드려 있었고 아무리 큰 집이어도 기껏해야 사람 키의 3배 정도 높이였죠. 서울처럼 땅값이 비싸다고 소문난 도시 한가운데서 왜 이렇게 낮게만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비효율적인 선택일 텐데 이 마을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지 않고 수평으로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그 의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낮으니 좁은 골목을 걸어도 하늘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고 기와 지붕 너머로 겨울의 회색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온전히 보였어요. 햇빛도 건물에 가로막히지 않고 골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으며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인데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지 않았죠.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빛을 독점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고 서로의 하늘을 가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낮게 앉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단순히 건축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한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작은 마당이 들여다 보였어요. 마당에는 6개쯤 되는 장독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등받이가 낮은 나무 의자가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으며 마당 바닥의 돌들은 오랜 세월 비에 씻기고 발에 밟히면서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죠.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공간 전체에서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다른 돌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매일 아침 마당 문을 열고 나와 그 돌 위를 걸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떠올랐고, 봄이면 장독 뚜껑을 열어 고추장을 휘젓고, 가을이면 김장 배추를 마당에 펼쳐놓고, 겨울이면 눈을 쓸어냈을 그 모든 순간들이 돌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로마의 포로 로마노에서, 그리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바닥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감각이었어요. 시간의 무게가 물질에 축적되어 있다는 느낌, 그 위를 걸은 수많은 발들의 흔적이 돌의 표면을 바꿔놓았다는 것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이었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아직도 누군가의 일상이 계속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자리한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나무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온돌이라고 부르는 바닥 전체를 데우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었죠. 안내를 받아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직원이 권하는 대로 방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바닥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인인 제게 바닥에 직접 앉는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자세였고 다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동안 어색했죠. 하지만 몇 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그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도 무리가 가지 않았고 다리를 쭉 뻗어도 괜찮았으며 무엇보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약해져도 편하게 앉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온돌은 방의 한쪽 구석만 데우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여기저기 바닥을 짚어봤는데 창가 쪽도 벽 모서리 쪽도 문 근처도 모두 비슷한 온도로 서양의 난로나 라디에이터는 열원 가까이는 뜨겁고 멀어질수록 차가워지는데 온돌은 달랐습니다. 열이 아래에서 위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스며 올라와 공간 전체를 감싸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열은 발바닥과 허리와 등을 먼저 데워주었고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게 되는 관절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기와 지붕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골목의 돌담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죠. 서울의 겨울은 춥다고 들었습니다.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했고 바람이 매섭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방 안은 따뜻했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기에 충분히 아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겨울밤, 이런 방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긴 밤을 견뎌온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누적되어 지금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카페를 나와 다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짧은 오후였죠. 북촌의 골목들은 점점 어둠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한옥들의 창문에서 하나둘씩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빛들은 창호지를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확산되었고 골목의 돌담과 눈 쌓인 지붕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전기불이었지만 마치 촛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아마도 창호지 때문일 거예요. 한지라고 부르는 빛을 걸러주는 종이가 빛의 질감을 바꿔놓은 것 같았죠.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안을 들여다보이게 하는 대신 빛만을 부드럽게 통과시켜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면서도 밖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온기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배려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닫지도 완전히 열지도 않는 그 중간 어딘가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 언덕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서 저는 이 마을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는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었어요. 북촌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 4차선 도로, 지하철역, 그 모든 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 동네는 변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높이 올라가는 대신 낮게 머물기로 했으며 빠르게 달리는 대신 천천히 걷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쉬운 선택이었을 리 없습니다. 한옥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없고 집값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녀들은 아마 이사를 권유했을 것이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팔라고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떠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기로 했으며 누군가는 자식 세대에게 이 가치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누군가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북촌 팔경이라고 표시된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진 후였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한옥의 기와지붕들이 물결처럼, 아니 파도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검은 파도 너머로는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 숲이 불을 밝히며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간대가 하나의 시야 안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21세기의 서울과 조선시대의 서울이 수직으로 솟은 미래와 수평으로 펼쳐진 과거가 겹쳐져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명료해졌습니다. 이 마을이 여기 남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의지와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편의나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무언가, 아마도 존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살 수 있는 집, 관절이 아파도 오를 수 있는 계단, 허리가 굽어도 볕을 쬐 수 있는 마당, 그런 공간들을 지켜온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 이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불편함을 견뎌냈기 때문이니까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돌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한옥의 처마 선들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윤곽을 드러냈으며 어디선가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더 이상 관광객의 시선으로 이곳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걸은 사람으로서, 이 마을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곳이 왜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걷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제가 자라온 스톡홀름의 감나스탄이 떠올랐습니다. 감나스탄은 스톡홀름의 구시가지로 13세기에 만들어진 좁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자랐고 그 골목들을 수없이 걸었으며 그곳의 돌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북촌과 감나스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나스탄은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전히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일상이 없어요.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들만 들어서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보존되었지만 살아있지는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촌은 달랐어요. 이곳은 지금도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일상이 계속되는 공간이었으며 생명이 순환하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아침, 저는 다시 북촌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관광객들이 오기 전 이 마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가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은 어제보다 훨씬 더 조용했으며 간밤에 내린 눈이 지붕과 담장 위에 얇게 쌓여 있었어요. 한 한옥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두터운 속옷을 입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와 눈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이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천 번도 넘게 반복해온 행위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이 마을이 너무 좋아서요. 아침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여기가 뭐가 좋다고. 우리 평생 산 동네인데. 그 말 속에는 자부심도 비하도 아닌 그냥 당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70 넘었으니? 70년도 더 됐네요. 그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빗자루에 기대 서서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간다고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서 사셨고 그 어머니도 여기서 사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뿌리였고, 건물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으며,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던 거죠. 할머니에게 북촌을 떠나라는 건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고, 빗자루가 눈을 쓸어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 소리 속에 7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고, 그보다 더 긴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촌을 걸으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마을은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철학의 구현이라는 것이었어요. 계단은 가파르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고, 문턱은 넘기 어렵지 않았으며, 방바닥은 관절이 약한 사람도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따뜻했습니다. 지붕은 낮아서 수리하기 어렵지 않았고, 골목은 좁아서 이웃의 얼굴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으며, 담장은 높지 않아서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던 겁니다. 사람이 오래 살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릎이 아플 것이라는 예상하에, 허리가 굽을 것이라는 이해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하에. 그리고 그 설계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에너지 효율이나 재활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몇 세대에 걸쳐 지속시키는 것. 저는 도시 설계자로서 15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을 봤고, 코펜하겐의 자전거 도로를 연구했으며, 암스테르담의 보행자 친화 거리를 걸었고, 도쿄의 골목 문화를 분석했으며, 파리의 보행 친화 정책을 관찰했어요. 그곳들은 모두 훌륭했고, 모두 배울 점이 있었으며, 모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촌에서 배운 것이 가장 깊었고, 가장 근본적이었으며, 가장 인간적이었어요. 이곳은 고령 친화를 정책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죠. 유니버설 디자인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노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늙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구현된, 정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전승된 지혜.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저 오래된 동네, 불편한 옛날 집, 주차하기 어려운 관광지 정도로 여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배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북촌은 기적이었어요. 서울처럼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대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느리고 낮고 조용한 공간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젊은 세대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려 한다는 것, 정부가 그곳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모든 선택들이 겹쳐져 지금의 북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뒤에는 수많은 포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높은 건물을 지을 기회의 포기, 더 많은 돈을 벌 기회의 포기, 더 편한 생활을 누릴 기회의 포기. 하지만 그 포기들 덕분에 뭔가 더 소중한 것이 지켜졌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북촌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Aging with Dignity: The Spatial Philosophy of BUKCHON HANOK 빌러지였어요. 존엄한 노화 북촌 한옥마을의 공간 철학. 논문을 쓰면서 저는 제가 찍어온 수백 장의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고, 녹음해둔 골목의 소리들을 다시 들었으며 적어둔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마당을 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70년을 그 집에서 살아온 분, 어머니와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하신 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겠느냐고 하신 분.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계셨고, 눈 쌓인 마당을 쓸고 계셨으며,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리고 그분 같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주셔서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셔서요. 그 덕분에 저 같은 외국인도 멀리서 온 연구자도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북촌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제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제 강의의 핵심이 되었으며 제 삶의 철학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이 듦을 숨기지 않는 것, 느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낮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오래된 것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북촌의 돌길을 걷는 동안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좋은 공간은 젊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늙어서도 존엄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요. 스톡홀름의 겨울은 서울보다 더 길고 더 춥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북촌을 떠올리면 따뜻함을 느껴요. 온돌 방바닥에서 올라오던 그 온기, 좁은 골목에서 할머니와 나눴던 짧은 대화, 눈 내리는 저녁에 한옥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노란 불빛, 그리고 빗자루가 마당을 쓸던 그 규칙적인 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북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거기에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겨울이 와도 눈이 쌓여도 세월이 흘러도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 자리에 낮게 앉아 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힘, 느려도 괜찮다는 여유의 힘, 늙어도 존엄하다는 믿음의 힘. 그리고 그 힘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돌과 나무와 기와로, 골목과 마당과 온돌로,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선택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주장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설명하지 않고 경험하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북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늙어도 괜찮은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공간은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지혜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줘서요. 저는 그 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그 길을, 당신들이 걸어온 그 시간을, 그리고 당신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그 존엄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